반갑습니다. 여기 옆에 죽이는 이야기 공연 줄 많이 서 있던데 거기 안 가시고 별로 재미도 없는 여기를 오셔가지고 어떻게 죽이는 이야기 못지않게 해드려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건건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어젯밤 오늘 별로 기분 안 좋았죠? 네. 물론 뭐 1번이 너무 많이 이겨가지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기분 안 좋은데 꼭 2번이나 뭐 4번을 응원해서 그런 건 또 아닐 겁니다. 그러나 조금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한국 현대사와 관련된 한 6가지 정도의 중요 쟁점을 가지고 이제 강연 준비를 했는데요. 책에 다 있는 내용을 여기서 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쟁점만 줄여서 우리가 우리 역사를 생각할 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주제들 이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어제선 재보궐선거 있었고 오늘 이번 당의 공동대표들이 다 사퇴를 하시고 또 손학규 전 대표께서도 저녁이 있는 삶을 이루지 못한 채 개인적으로라도 저녁이 있는 삶을 찾기 위해서 이제 제가 갔던 길을 자유인으로 사시겠다. 저하고 같이 팟캐스트를 하든가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우선 위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위로를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별로 기분 안 좋을 때는 위로를 서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데 아침 신문을 보니까 좀 우리 인심이 너무 야박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승패가 갈라지는 선거인데 뭐 옛날처럼 촉갈 들고 해서 죽고 살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이제 패배한 후보와 정당들에 대해서는 위로를 좀 하고 승리한 정당과 후보에 대해서 축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패배한 쪽에 대해서는 특히 왜 졌는지 좀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 생각은 이런데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아침 신문들을 보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식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매를 때리는 이런 기사들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좀 아팠어요. 만약 졌다고 무조건 욕먹을 것 같으면 시장 점유율을 1등 못하는 신문이나 방송도 전부 욕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꼭 1등만 존재할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삼 한 35년 전의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19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던 그 해 가을에 교내 시위가 좀 크게 일어나서 신나게 데모를 하다가 경찰한테 밀려가지고 이제 도서관 근처에서 하다가 뒤에 자연대에 있는 쪽에 그 테니스 코트 있는 근처로 도망을 갔어요. 체류탄에 쫓겨가지고 가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테니스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테니스장 뒤로 도망가서 잠시 숨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여긴 테니스를 치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테니스 치는 분들이 바람에 체류탄이 날아오니까 좀 불평을 하는 걸 또 들었습니다. 그때 제 느낌이 이 세상은 참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구나. 사람들의 생각과 살아가는 방식도 가지가지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내 사는 방식대로 가는 거지 뭐. 누군들 테니스 치고 놀고 싶지 체류탄 마시면서 데모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각자가 선택한 삶이니까 어쩔 수 없지. 어린 마음에 약간의 상처를 받고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면서 다시 이제 돌을 주워가지고 도서관 쪽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원래 준비한 쟁점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만한 역사적 사실 몇 가지를 지금 메모를 해왔습니다. 이 사실들은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를 해주는데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천사와 악마 사이에 있는 중간계에 사는 생물이고요. 이제 성인군자와 짐승 같은 사람의 사이에 다들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람은 합리적인 면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감정과 충동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온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삶을 바라는 사람들은 합리성을 추구하죠. 합리성을 추구하고 앞뒤가 맞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바라죠. 근데 사람은 그런 존재 아니거든요. 그래서 때로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어떤 현실, 우리 역사 속에서 벌어진 사건 이런 걸 볼 때 막 화가 날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매우 정상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다, 그런 거예요. 오다가 트위터를 좀 검색을 해봤는데 노회찬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봤는데요. 어떤 분이 올려놓기를, 그분은 또 굉장히 유명한 러시아의 어떤 좌절한 혁명가, 암살당한 혁명가 이름을 그 아이디로 쓰시던데, 노동당의 야무기가 사퇴했다고 해서 그 표가 전부 노회찬으로 갔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그런 이제 멘션을 남겼더라고요. 옳은 말이죠. 그렇지만 위로는 안 되죠. 그죠? 옳은 말인데 위로는 안 돼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맞아, 그래. 또 어떤 분은 닉도 괴상한 분이던데요. 7월은 기분 좋게 마감한다. 안철수 김한길의 사태와 노회찬의 낙선을 보는 것만으로 크게 기쁜 7월이었다,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세상은 넓죠. 사람은 많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몹시 기분 나쁘다는 감정에 사로잡히는 똑같은 일을 놓고 어떤 사람은 그 일로 해서 7월이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인간 세상이거든요. 별로 위로가 안 되죠, 여기까지. 역사라는 것은 인간 행위의 기록인데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고 모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모든 행위도 합리성과 또 불합리한, 일관성과 모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인간이 좀 온전해야 되고 또는 완전해야 되고 아름다운 존재여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이성적이어야 되고 어떤 좋은 꿈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여야 한다는 그 당위 또는 우리의 지향, 우리의 바램, 이런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것에 너무 매달리면 그러면 때로 좌절감, 허무의식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이런 사례를 자꾸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참혹한 현실 앞에서도 자기를 위로하는 그런 불패의 정신승리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면요. 1972년 11월 21일 이날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투표율과 혹시 찬성률을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책 읽어보셨으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91.9%가 투표를 했고요. 91.5%가 찬성을 했습니다. 놀랍죠? 투표를 안 가면 때려 죽이나?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집에 가만히 숨어 있으면 돼요. 그런데도 무려 91.9%가 투표를 하러 갔어요. 현직 대통령이 탱크를 동원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언론기관을 다 점거하고 헌정을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에,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쿠데타를 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국회 기능을 다 정지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헌법안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갖고 그 당시 헌법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을 다 밟아버리고 지 마음대로 국민투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헌법 개정안의 91.9%가 갖고 투표소에 그 중에 무려 91.5%가 찬성했어요. 투표장에 가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사람은 8.5%였습니다. 1000명 중에 85명이 1000명 중에 915명은 가서 찬성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성적 판단, 그리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나의 판단을 표현하기 위해서 투표장에 가서 반대를 찍는 용기, 이 둘을 다 가진 사람이 1000명 중에 투표하러 간 1000명 중에서 85명만 그런 판단력과 용기를 하고 있었어요. 나머지는 이건 옳은 일이야, 진작 이렇게 했어야 돼, 옳은 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쩔 수 있겠어, 대통령이 한다는데 받아들여야지, 또는 이건 옳지 않은 일이지만 혹시 가서 반대를 찍었다가 들키면 죽을 거야, 사실 들키지도 않아요, 미리 겁먹고, 그렇게 가서 찬성표를 찍은 사람이 1000명 중에 915명이에요. 대한민국이 42년 전에 이런 나라였어요. 지금 현실은 괜찮죠, 여기에 비하면. 1980년 10월 22일 날 아무도 구국의 결단을 요청 안 했는데 지 맘대로 구국의 결단을 한 머리숱이 좀 없는 어떤 사람이 쿠데타를 해서 제5공화국 헌법을 국민투표에 붙였습니다. 이때 95.5%가 투표를 했고요. 더 많아요, 72년도보다. 91.6%가 찬성했어요. 찬성률은 거의 비슷해요. 이번엔 1000명 중에 916명이 찬성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건 불과 3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고 가서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되겠다는 판단력과 용기 둘 다를 가진 사람이 1000명 중에 84명밖에 없었어요. 30여 년은 그리 긴 세월이 아니거든요. 이때 제가 22살 때예요. 지금 55인데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지금은 훌륭하죠. 야당을 130명이나 뽑았잖아요. 아니 140명. 지금 새누리당이, 여당이 157석인가 그렇게 됐으니까 여하튼 무소속 빼더라도 한 140명은 야당을 뽑았잖아요. 훌륭하죠, 이만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위로를 받아요. 1987년 12월 16일 날요. 그게 13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민주화 이후의 첫 대통령 선거. 이때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36.6%를 받았습니다.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후보가 8.1%를 받았어요. 이걸 합치면 44.7%입니다. 그 다음에 김영삼 후보가 28, 김대중 후보가 27.1, 둘이 합쳐서 약 55%를 받았습니다. 7년 전에 91.6%가 그 50 헌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국민이 불과 7년 후에 55%가 야당 후보에게 투표했어요. 엄청난 변화죠. 근데 당선은 노태우 씨가 됐어요. 그래서 군사독재 정권이 합법적으로 연장됐죠. 1997년 대통령 선거 때요. 그때가 IMF가 나서 나라가 부도 위기에 들어갔고 완전 이제 국가 경제를 다 망친 상황인데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40.3%밖에 못 받았어요. 이회창 후보가 38.7%를 받아서 불과 이제 1.9% 정도 차이로 당선이 되었죠. 이때도요 40%밖에 못 받은 거예요. 이인재 씨가 독자 출마를 해가지고 경선불복하고 19.2% 무려 493만 표를 가져가지 않았더라면 이 중에 300만 표는 영남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랬더라면
김대중 후보가 당선될 수 없었으리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착해야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착하기를 바라지만 안 착해도 착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위로가 돼요. 이런 사실들을 보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선거 때마다 하는 선택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100% 국민이 같은 사람을 찍지 않는 한은 반드시 절반보다 약간 많은 사람들이 선거 결과에 기뻐하고 절반보다 약간 적은 사람들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이 현실은 1987년 이후에 쭉 지속되어 온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느끼는 이 불편함 또는 울적함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주 훌륭하지는 않아도 또 그렇게 못난 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 저는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불패의 정신승리법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6가지 쟁점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걸 20분 동안에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첫째, 친일파 청산을 하지 못한 것. 이것은 오직 이승만 대통령의 잘못인가? 이 질문이 있습니다. 두 번째가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된 것, 산업화,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인가? 3. 민주주의를 이루게 된 것은 먼저 독재를 했지만 그래도 산업화에 성공을 한 덕분이었는가? 과연? 이런 쟁점이 있죠. 네 번째는 이렇게 양극화, 비정규직, 소득격차, 자산격차 이런 것도 벌어져 있는데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경제사회적 양극화는 진보정부의 책임인가? 왜냐하면 이 지표상 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이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10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다섯 번째,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는가?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에 3대 위기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 민주주의 위기가 포함되어 있었죠. 남북관계 위기도 있었고 민생의 위기도 있었고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우리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위기에 처했다는 이런 개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그런가? 마지막으로 6번째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한반도 통일을 예측할 수 있는가? 이 6가지가 제가 보아본 한국 현대사와 관련된 가장 핫한 쟁점이 아닐까 생각해요. 제가 이제 책에서는 나의 한국 현대사에서는 이거를 하나하나 이 쟁점을 도드라지게 하고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책을 읽으시다 보면 어느 정도는 이 쟁점들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짐작하실 수는 있을 거라고 봐요. 이제 오늘은 좀 명료하게 말씀을 드리죠. 첫째 쟁점, 친일파 청산이 되지 않은 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책임인가? Yes. 그렇습니다. 직접적으로 보면 이승만 대통령 책임이죠. 명백합니다. 이거는 건국 대통령이다 이런 얘기 어떤 분들은 하시는데요. 건국일은 사실은 3.1운동 또는 상해 임시정부 수립, 그때가 우리의 정신적 건국이라고 봐야 되고 1948년도는 정부 수립을 한 날이죠. 그래서 8.15를 우리가 광복절로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건국일로 안 하고. 요거는 이제 건국일로 하자고 주장하는 쪽은 그게 고전까지의 역사는 의미가 없다. 국가의 실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로지 이승만 대통령의 책임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NO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본적으로 보면 민족주의 정치 세력이 너무 약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친일파가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자기중심성이나 생존의 욕구라는 것은 만인에게 주어져 있는 천부적 권리이기 때문에 친일파들이 그걸 행사하려고 하고 확보하려고 했다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넘어서려면 이 친일잔재를 청산하는 이것을 내세운 정치 세력이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정치 세력이 없었죠. 초기에
이승만 대통령과 손잡았던 한민당, 그게 이제 기반이 일제 때 뭐 스스로 좋아서 했던 싫은데도 어쩔 수 없이 했던 여하튼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지주 세력의 기반을 둔 정당이었고요. 사실상 민족주의 정치 세력은 현실 정치 안에서 발을 못 디뎌놨어요. 그게 민족주의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하고 막 뒤섞여 있었기 때문에 미군정 하에서 이게 안착되기가 어려웠고요. 이제 그 결과 초창기 대한민국은 사실상 친일파가 세운 정부였고 친일파가 지배한 국가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인적 청산은 됐어요. 결국은 법정에서는 하나도 청산을 못했지만 위대하신 어떤 분이 자연사의 축복을 내려주셔가지고 더 이상 이분들이 권력의 정점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쟁점으로 가서 산업화는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인가? Yes, but 이렇게 Yes, however 이렇게 얘기를 못할 거예요. 여기 이제 그래프를 제가 책에다가 썼는데요. 이게 1인당 GDP를 1960년부터 59년부터 시작해서 1960년부터 2014년까지 그려놓은 겁니다. 이걸 이제 꼭지점을 선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 보시면 5.16 쿠데타가 1960년에 61년에 났는데 그때부터 유신 날 때까지는 거의 땅바닥에 붙어 있어요. 1인당 GDP가 80불대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성장률이 뭐 5% 6% 가도 워낙 베이스가 낮기 때문에 증가폭은 조금밖에 안 돼요. 80불짜리가 5% 성장하면 4불 성장하는 거니까 84불. 그래서 다시 5% 성장해봐야 90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표시가 안 나요. 비행기로 치면 활주로 위에 달리는 거예요. 그냥 시동 걸고. 이건 이제 약간 비행기 앞쪽에 들리기 시작한 게 유신이 나던 1972년 무렵이 비행기 앞부분이 약간 들린 상태예요.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이게 이륙 직전의 상태였기 때문에 박정희 각하께서 이 나라를 이륙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독재를 더 해야 되겠어. 그렇게 구국의 결단을 하셔가지고 유신체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비행기가 실제 이륙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륙이 거의 완료된 시점, 누가 보기에도 비행기가 활주로 위로 떠오른 상태에서 11.6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보시는 것처럼 쭉 올라가다가 김영삼 정부 말기에 IMF로 이렇게 추락 위기를 맞았다가 다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비슷한 속도로 올라가죠. 이게 이 증가 속도가 제일 2차 함수 같은 이런 느낌으로 다가온 때가 이 1987년 6월 항쟁으로 민주화가 된 이후에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이 그래프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산업화, 경제성장, 경제발전 이런 것들은 독재 시기에도 가능하고 민주화 시기에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상승의 속도를 보면 오히려 민주화가 된 이후에가 전두환 정부 때보다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제 3조 호황이니 뭐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조건들이 있었고요. 그럼 IMF 때 처박은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럼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다시 처박죠? 지금 이제 올라갈랑 말랑 하는 중입니다. 지금 안 올라가니까 이제 부동산 경기를 띄워서 이걸 올려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결국 보면 이때 11.6이 나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한 해 합니다. 1980년에 랭해로 흉년이 들고 이렇게 되면서 여기 한번 작은 위기가 있었고 여기 큰 위기가 왔었고 그럼 또 여기다 제법 큰 위기가 왔습니다. 이 세 번의 위기는 전부 소위 보수 정부가 만든 거였죠. 그 경제는 보수가 잘한다. 이거는 틀렸다고 말할 수 없지만 맞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겁니다. 경제관리는 어떻게 보면 진보 정부가 2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위기를 안 겪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거지를 10번밖에 안 했어요. 이쪽은 설거지를 50번을 했고요. 보수 쪽은. 그러니까 저쪽이 3번 접시를 깼는데 그건 우리가 50번 설거지를 했기 때문에 접시 3개 깬 거다. 니네 10년밖에 안 해서 10번밖에 설거지를 안 했으니까 안 깬 거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국민경제 관리나 경제 발전을 보수가 더 잘할 수 있다. 이것은 최소한
사실의 근거는 없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 정부 시대의 경제개발 계획, 이건 뭐 원래 박정희 대통령의 창작품이 아니고 지적재산권이 유엔에 있다. 이건 제가 책에다 자세한 내용을 적었고요. 이승만 정부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건 공산당이 하는 거라고 해서 계속 안 하고 있다가 4.19 나기 직전에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7개년 계획이요, 최초에. 그 다음에 장면정부, 민주당 장면정부가 5개년 계획을 만들어서 5.16 쿠데타가 나기 전날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쿠데타가 나서 박정희 장군이 이걸 넘겨받은 다음에 집행에 들어간 거죠. 집행한 것은 박정희 정부였지만 지적재산권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고요. 이제 산업화 시기에 인권 탄압, 노동권 탄압,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 수탈 이런 것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고요. 1971년도에 전태일 열사가 분신을 했던 그 무렵이 아주 극악한 노동 착취가 이루어지던 시기였는데, 대한민국의 그 산업화 초기 단계의 노동 착취, 이것은 대한민국만의 현상은 아니에요. 이 자본주의 산업화가 일어난 모든 곳에서, 모든 나라에서 이른바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 이루어졌던 초기 산업화 과정, 국민경제의 이륙 과정에서는 전부 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카를 마르크스가 살았던 시대에 영국 의회의 노동위원회 보고서 같은 걸 보면 거긴 끔찍했어요. 우리나라도 물론 하루에 12시간씩 노동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밤에 방직기계 앞에서 졸면 관리자들이 다니면서 핀으로 팔을 찌르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타이밍약이라고 해서 각성제를 먹어가면서 잔업 철학을 하고요. 하지만 이 중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국은 국가자본주의를 한 거고, 결국 이 자본을 축적해서 산업화를 한 모든 나라에서 그런 과정이 있었고, 이제 그 마르크스 표현을 들면 자본은 어느 곳에서나 온몸에 있는 구멍에서 피와 오물을 흘리면서 태어났다. 이제 그 표현이 그걸 말하는 거고, 우리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그렇게만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박정희 대통령이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산업화는 없었을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기다 아니다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제 겪었던 것은 독재를 통해서 산업화를 한 걸 실제 겪었던 일이고요. 민주주의를 하면서도 산업화를 할 수 있었을지 없었을지는 안 해봐서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길을 박정희 대통령 자신이 봉쇄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해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가상적으로 우리가 다툴 수는 있겠지만, 독재를 했기 때문에 산업화를 할 수 있었다, 이 주장도 논거가 없고, 독재를 하지 않고서도 산업화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논거는 없어요. 가상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독재를 하면서 독재적인 방법으로 산업화를 했다고 해서 그 역사적 사실에서 산업화를 위해서는 독재가 바람직했다라는 규범적 판단을 끌어낼 수는 없다. 그 점을 좀 말씀드립니다. 만약 이제 모든 것이 반인반신의 지도자 박정희 대통령 각하이라고 주장한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안 계셨다면 오늘날 벙커원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경상도에 사시는 분들은 서울에 볼일 보러 올 때 문경세제를 걸어서 넘어왔을 거예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논평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산업화를 하는 동안 여기까지가 독재식입니다. 50 때까지가, 전두환 정부 때까지가 25년 동안 개발 독재가 지속이 됐고요. 1987년 6월 항쟁이 나면서 민주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도 계속 경제는 발전하죠. 성장하죠.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 이것을 이제 어떤 분들은 국민소득이 2,000달러를 넘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할 수 있었다. 중산성이 없는 곳에서는 민주주의가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죠. 고로 결과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민주주의, 이렇게 하면 민주주의를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독재를 했건, 말하자면 민주화를 위해서 독재를 했건, 그냥 권력이 좋아서 독재를 했건, 바꾸고 있는 국민이 불쌍해서 독재를 했건, 어떤 동기로 독재를 했건 간에 결국 이 독재를 통해서 이루어진 산업화가 결과적으로 민주화의 물질적 기반을 만들었다는 주장은 오케이, 저는 받아들여요. 우리가 6월 항쟁이 났을 때가 1인당 GDP가 3,000불일 때거든요.
너무 가난하면 민주주의 하기 어려워요. 그건 확실합니다. 민주주의는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민들 개개인, 시민들 개개인이 민주주의의 취지를 알고 자기의 권리도 인식하고 그리고 참여하고 권리를 올바로 행사할 줄 알아야 민주주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살게 되었을 때 민주주의가 된다, 더 쉽게 된다, 이런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산업화가 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민주화가 되는 건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산업화 시대에는 잘 살아보세요라는 물질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깨웠고, 그래서 너나 없이 열심히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밥만 먹고는 못 살겠어. 좀 자유, 나의 인격적 존엄, 이런 거에 대한 요구가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제 이론으로 보면 트레이드 오프 또는 상쇄 관계라는 건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욕망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가 가능하냐?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우리는 밥도 먹고 싶고요, 좋은 곳에서 잠도 자고 싶고 옷도 잘 입고 싶어요. 이런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어요. 동시에 자유롭게 살고 싶고 내가 내 스스로를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고 싶다는 욕구 또한 있고요. 그리고 그 자유를 통해서 내가 바람직하다고 내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는 이런 자아 실현의 욕망 또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배가 되게 고프면 그러면 밥 줄 테니까 딴 거 좀 접어놓을래? 이러면 오케이, 밥을 준다면 참을 수 있어. 이거 가능하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욕망 사이에 트레이드 오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박정희 전두환 독재까지는 뭐 하여튼 제가 말 못하겠고,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 이것까지는 일정 부분은 국민들이 마지못해서라도 수용한 측면이 있다고 봐요. 이런 발언을 또 굉장히 날카로운 분들이 잘못 해석하시게 되면 결국 국민의 동의를 받은 독재였다, 이런 주장을 제가 한 걸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91.6%, 91.5%가 가서 찬성표를 찍었잖아요. 물론 공포 분위기 속에서 한 거지만 그래도 저항하려면 할 수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적어도 소극적인 측면에서 받아들였던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봐요. 이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민주화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1979년 부마항쟁이 일어나고 나서 집권 세력의 내분이 일어나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권총으로 살해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 성공의 희생자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동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진정성, 선한 동기 이런 걸 따지지 마세요, 정치인들한테는. 그런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잘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제가 선거에 나와서 떨어져서 민폐를 끼쳤고요. 이인재 씨는 지가 대통령이 되려고 출마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을 당선시켰잖아요. 현실 정치에서는 동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과를 봐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은 무엇 때문에 장기 집권을 하고 독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은 국민을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거고요. 싫어하는 분들은 성격이 나빠서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은 권력을 좋아했어요. 권력을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게 인간의 욕망 중에 하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다는 욕구, 다른 사람을 자기의 영향력으로 좌우하고 싶은 지배 욕구,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의 본능 중에 하나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한때 손가락 잘라서 혈서 써가지고 만주 군관학교 들어갔다가 거기 수석 졸업하고 일본 육사에 편입해서 3등으로 졸업한 우수한 일본군 장교였고요. 친일파죠. 그 다음에 해방 후에는 국군이 되었고요. 일제가 패망하고는 광복군 찾아가가지고 광복군이 그때 장교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복군 장교가 돼서 미군 배를 타고 귀국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기 와서는 다시 남도당이 돼요. 남도당이요. 남도당 군사조직에 가담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들켜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또 이제 살려줬죠. 이제 백선엽 장군이라고 그 6.25 전쟁 영웅, 그분이 살려준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분을 만나면 얼굴이 환해지잖아요. 작년에 만났을 때. 자기 아버지 언인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안 살려줬으면 박근혜 대통령도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인지상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반공을 내걸고 경제발전을 내걸고 그리고 독재를 했어요. 독재자가 됐어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의 생애를 쭉 보면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확언할 수는 없지만 이분은 어떤 이념도 이념에도 끌려가지 않은 사람이었다. 필요하면 어떤 이념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반공주의, 공산주의 다 받을 수 있어요. 권력만 잡을 수 있다면. 일제시대 때에는 친일파를 해야 권력에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간 거고요. 해방 후에는 또 국군이 돼야 미군정 하니까 국군이 돼야 되는 거고 6.25 전쟁이 나기 직전에는 보니까 북한이 여러모로 세잖아요. 좀 있으면 미군이 철수하고 치순 라인에서 뭐 제외되고 이러면 공산당이 내려와서 다 먹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또 남부당이 가입한 거예요. 그럼 쿠데타를 한 것도 자기가 권력을 잡고 싶어서 한 거고 경제발전을 한 거는 쿠데타를 정당화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화를 한 거고 저는 그렇게 추측해요. 그냥 추측. 합리적인 추측. 그런 거고. 근데 결국 성공을 거두었죠.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쿠데타도 성공했고 2번 다. 대통령도 18년 동안이나 권력을 잡았고요. 30년 지나서 자기 딸이 또 대통령 됐고요. 국민들 중에 3분의 1 이상이 제일 좋아하는 전직 대통령은 남아있고요. 인류 역사에서 이렇게 성공한 쿠데타는 예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진짜 성공한 쿠데타인데 근데 자기 성공의 희생자가 됐어요. 왜냐? 이렇게 해서 잘 살게 해줬더니 이제는 자유를 달라고 대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은 배은망덕한 국민들 같으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했잖아. 이렇게 오랫동안 열심히 해서 경제를 발전시켰잖아. 됐어. 거기까지. 우린 딴 걸 원해.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딴 거를 줄 생각도 없었고 줄 능력도 없었어요. 오로지 그거 하나만 계속 주겠다고 한 거예요. 여기서 마찰이 벌어지면서 부마항쟁이 일어난 것이고 그게 연장되어서 광주항쟁이 일어난 것이고 또 그게 연장되어서 6월항쟁이 일어난 것이다. 결국 국민들이 산업화 시대와는 다른 걸 원했기 때문에 그 개발 독재가 줄 수 없는 또는 주지 않으려고 하는 또는 짓밟았던 가치, 욕망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결국 긴 역사의 안목에서 보면 체스나 바둑이 끝나고 나면 돌들이 다 한 통에 들어가잖아요. 요즘 중국의 구리 구단하고 우리 이세돌 구단이 10번기를 두고 있는데 6번기까지 둬서 4승 2패로 이세돌 구단이 앞서고 있던데요. 한 판의 바둑을 두면 실착, 패착 그리고 묘수 또는 승기를 잡은 그 신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바둑돌이 판을 좌우한 거예요. 그렇지만 바둑이 한 판 끝나고 나면 전부 다 바둑돌 통 속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거든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국민을 지배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보면 국민들의 욕망에 편승해서 자기의 시대적 역할을 하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순순히 자기의 시대가 이제 가고 있음을 자기 자신이 이룬 성공이 나를 더 이상 여기에 못 머물러 있게 한다는 사실을 좀 일찍 알았더라면 그랬더라면 삼성 개헌을 안 했을 수도 있고요. 유신을 안 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다 이렇게 봅니다. 이런 사례가 우리 역사에는 많아요. 한국은 너무 빨리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제 책에 소개한 기생충 박멸협회 그게 같은 운명을 맞았죠. 그렇지만 박정희 대통령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을 해서 살아남았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관리협회 그게 옛날에 기생충 박멸협회입니다. 너무 일을 잘해서 기생충을 다 박멸하고 나니까 전국 시도에 다 회관까지 마련하고 조직을 엄청나게 꾸려놨는데 기생충 감염률이 83%일 때 사업을 시작했는데 20년도 안 돼갖고 1% 2%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없어져서 조직이 해체되게 됐잖아요. 그게 자기 성공의 희생자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매우 현명해가지고요. 기생충 감염률이 10% 미만으로 내려갔을 때 이제 한국이 산업화에 성공해서 기생충과 같은 후진국병이 아니고 이제 고지혈증, 당뇨, 암 이와 같은 선진국형 질병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한 다음에
재빨리 자매단체로 건강관리협회를 만들고 몇 년 후에 건강관리협회와 기생충 박멸협회를 통합해요. 그래서 오늘날 그 조직이 다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건강관리협회. 건강보험공단이 의뢰하는 무료 건강진단 이런 거 해가지고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분들과 상의를 하셨다면 좀 아픕니다. 네 번째 주제는 양극화는 진보정부의 책임인가? Yes. 답이 일단 Yes. 이것도 however. 예,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갑니다. 이게 진위계수 그랬던데요. 이게 1990년도 진위계수고 IMF가 난 게 이때입니다. 눈에 보이죠? IMF가 뭔지. 진위계수라는 거는 한 사람이 사회의 전체 소득을 가지게 되면 1이 되고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소득을 올리면 제로가 됩니다. 1과 제로 사이에 있고요. 0.3 수준이면 괜찮다고 그러고 0.4가 넘으면 사회적 불안이 조성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0.3과 0.4 중간쯤 있어요. 지금 옛날에는 이렇게 낮았습니다. 0.25, 뭐 0.26. 물론 이거는 좀 복잡한 통계 처리 기법인데 그건 책에 자세한 내용을 써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1997년을 기점으로 이렇게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수준에서 유지를 하다가 이때 올라갔죠 많이. 그러고 나서 다시 2002년 이후에 또 계속 상승해서 2008년까지 상승하다가 여기서 꺾어지기 시작해요. 이명박 각하께서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꺾어진 건가? 그건 아니에요. 이명박 각하는 아무 일도 안 하셨는데 이게 심각해지고 있을 때 한 여러 조처들의 효과가 나중에 나타나서 이렇게 이건 연구가 좀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신보정부 10년 동안 이게 이렇게 온 건 사실이잖아요. 1997년 8년부터 2008년까지 이 기간 동안에 악화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왜 악화되었나? 이 얘기를 하면 또 경복궁 무너지면 대원군 책임이냐 그런 얘기 나올 수도 있는데요. 본질적으로 보면 IMF 경제위기 때문이라는 그래프상으로 명백합니다. 이게 대량 해고, 소위 정리해고가 도입되었고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급증하게 됐습니다. 2006년도에 비정규직법을 만들었는데 이 정도의 법 가지고는 안 막아질 만큼 문제가 심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때 만든 법이 더 악화되는 것을 막았어요. 더 악화되는 거는. 왜냐하면 그 2년 유예기간을 줘서 2006년에 통과시키고 나서 발효된 게 2008년, 2009년 무렵에 비정규직법이 그 불완전한 법이지만 발효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꺾어지죠. 결국 결론은 데이터를 보면 진보정부 때 벌어진 게 맞다. 그러나 그 원인을 본다면 IMF 경제 실착 통치, 그 다음에 국제적 대세가 되었던 신자유주의 세계화, 국내 담론 시장에서 작은 정부론을 펼치는 보수 담론의 압도적 우위, 진보정부의 역량 부족 이런 것들이 겹쳐서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가 걸어왔던 역사적 경로 의존성, 역사적 환경 이런 것들을 진보정부가 극복하기에 능력이 모자랐었다. 그 점을 좀 확실히 반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섯 번째 쟁점은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졌는가? 제 답은 no. 역시 however.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제 제가 책에서 인용한 것은 칼 포퍼라는 자유주의 철학자의 기준을 적용했는데요. 다수 국민이 마음을 먹었을 때 평화적 합법적으로 집권 세력을 교체할 수 있으면 무슨 민주국가예요. 제도 자체가 없거나 제도가 있지만 제도가 작동할 수 없는 조건에 있으면 이거는 전제정치예요. 전제정치 아래에서는 국민의 저항권 행사가 정당해져요. 모든 법률을 어기면서 저항을 해도 그건 정당해요. 그게 6월 항쟁 같은 거죠. 우리나라의 경우를 치면. 그래서 우리 제도는 1987년도에 만든 민주주의 제도가 그대로 다 살아있습니다, 지금. 물론, 그 뒤에 만든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 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라든가 이런 기구들이 있는데 이 기구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긴 하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법제도나 이런 것도 온전하게 기능을 하지 않는 건 이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MB 각하 이후에 지금 7년차가 되고 있는데 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인권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을 갖다 놓으면 자동적으로 그 기구가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없애지는 못했죠.
2년마다, 이제 4년마다 하는 지방선거, 5년마다 하는 대통령 선거, 또 4년마다 하는 국회의원 선거 없앴습니까? 못 없앴어요. 상권 분립제도 없앴냐? 못 없앴습니다. 언론 자유 없앴냐? 언론을 다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그렇지 언론 자유를 없앤 건 아니에요. 하여튼 제도 자체는 살아있어요. 다만 우리 민주주의가 아직 뿌리가 얕기 때문에 권력을 쥐고 있는 쪽에서 헌법과 민주주의의 원리를 존중하려고 하면 이게 잘 운영이 되고, 이거를 무시하려고 그러면 삐그덕거려요. 그러니까 민주적 제도와 비민주적인 의식, 행동 양식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간단해요. 정권을 바꾸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이건희 추천한 분을 위원장으로 보내면 그거 금방 살아나요. 그렇잖아요. KBS, MBC에 사장 제대로 된 언론인을 보내면 금방 살아나요. 그런 거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비민주적으로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마찰이 일어나고 있을 뿐, 우리 민주주의 자체가 위기에 빠졌다거나 무너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왜 헌법을 무시하는 그런 정치 세력이 집권을 했냐? 그건 국민들이 뽑아주니까 집권한 거죠. 그렇습니다. 7년 전에 되게 우리가 사기를 당했잖아요. 747. 그쵸? 그 다음에 이제 4대강 볼을 만들어서 물을 가두면 물이 맑아진다. 사기잖아요. 완전히 일자리가 몇십만 개가 생긴다. 다 사기예요. 7% 경제성장, 4만 달러 다 사기입니다. 뭐 로봇 물고기 처음부터 사기였고 다 사기인데 국민들이 사기를 기꺼이 당했잖아요. 기꺼이. 그때는 제가 저 사람 사기꾼이다 얘기하면 너 성격 나쁜 놈 이렇게 얘기를 할 때예요. 그래서 그때는 말을 못했어요. 그게 후회가 되어서 재작년에는 일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사리의 어두운 대통령을 이용하는 황관 정치가 바로 할 거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됐지 않나요? 예. 그리고 말로 안 하고 힘으로 할 거다. 사람들 감옥 보낼 거다. 지금 권은희 국회의원을 위정 혐의로 지금 조사하겠다고 지금 검찰에서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뒤끝 장렬이거든요. 혁신 장렬이 아니고. 근데 사람들이 사기인데 아무리 사기라고 그래도 안 믿어졌어요. 그 사기를 당하고 나서 지금은 이명박 대통령 호감도가 1%거든요. 전직 대통령 조사를 하면. 속으로 사기 당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절대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또 사기치는 사람을 뽑아줬어요. 뭐 인혁당 유족들 만나서 손잡아주고 봉하마을 가서 절하고 뭐 김대중 묘역 참배하고 뭐 언론 장악 절대로 안 하겠습니다. 할 수도 없고 하지도 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 얘기 다 했잖아요. 그리고 유족들, 세월호 유가족들 말씀이 제일 중요합니다. 의견이. 눈물 흘리면서 32초 동안 눈 뜨고 눈물 흘리면서 했는데 안 하잖아요. 지금 다 사기란 말이에요. 사기인데 이 사기를 당해놓고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사람이란 게 누구나 그게 그거를 심리학 하시는 분들은 그걸 뭐라 그러더라, 무슨 인지부조화라고 그러는가, cognitive resonance인가 뭐 그런 전문 용어가 있던데 맞습니까? 디소넌스. 예. 그러니까 인지부조화니까 내가 뭘 잘못했으면 그걸 인정하면 되는데 그걸 인정 안 하려니까 생각을 바꾸고 자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주장을 바꾸고. 그러니까 계속 1번을 찍는 거죠. 1번을 계속 찍음으로써 과거에도 사기당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보수정당의 압도적 우위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욕망과 감정의 기반을 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말려도 스스로 사기를 당하면 그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깨나시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는가? 저는 NO! 라고 말하고 싶어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가더라도 단기간 내에 예측할 수 있는 시점에서 통일은 안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더더군다나 뭐 드레스덴까지 가서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남북한의 이 체제는 후삼국 시대 이후에 1100년 만에 열린 남북조 시대라고 봐요. 저는 우리 남북조 시대가 신라가 당나라하고 손잡고 그
이제 대동강 이남만 가진 이후에 발해가 저쪽에 북쪽에 섰잖아요. 발해는 일본과도 교류가 많았어요. 근데 신라하고는 왼수잖아요. 신라하고는 이게 교류가 별로 없었어요. 적대적이고. 근데 우리 민족사에는 발해하고 신라를 같이 넣어놓고 그 우리 민족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남북조 시대잖아요. 북쪽에는 발해, 남쪽에는 신라. 그거 비슷한 거예요 지금. 남북조 시대가 이미 들어섰고 북한이 중국식 개혁개방 노선을 하고 한국이 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방식의 대북 정책을 하더라도 단기간 내 통일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남북조 시대는 오래 간다고 봐요. 그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북한이 미국, 일본과 수교하고 그런다고 해도 그걸로 통일될 일은 없어요. 결국은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북한이 점진적인 체제 이행을 겪어나가고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북한 주민들이 볼 때 저 방식으로 그냥 같이 살면 좋겠는데 라는 대중적인 인식이 생길 수 있을 정도의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다. 뭐 박근혜, 이명박식으로 하면 통일이 안 되고 노무현, 김대중식으로 하면 통일이 된다. 이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 통일은 예측할 수 있는 미래의 시점에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50분이 지나버려서요. 이까지 6개의 쟁점에 대해서 주마감산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뒤에 쟁점에 대한 말씀보다는 앞에 위로 정신승리법 여러분들 개봉을 받기를 바랐는데 그 정도는 위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여기까지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인데요. 이번 주 월요일에 유시민 선생님 생일이었습니다. 이런 광신도 집회 같은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생일은 극히 내밀한 사생활이기 때문에 지금 케이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케이크 뭐 끝나고 하죠 뭐. 됐나요? 이건 틀림없이 배후에 저희 팬클럽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해봅니다. 끝나고 나서 나눠 먹겠습니다. 같이. 커팅만. 오다가 트위터를 좀 검색을 해봤는데 노회찬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해봤는데요. 어떤 분이 올려놓기를 그분은 또 굉장히 유명한 러시아의 어떤 좌절한 혁명가, 암살당한 혁명가 이름을 그 아이디로 쓰시던데 노동당의 야무기가 사퇴했다고 해서 그 표가 전부 노회찬으로 갔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그런 이제 멘션을 남겼더라고요. 옳은 말이죠. 그렇지만 위로는 안 되죠. 그죠? 옳은 말인데 위로는 안 돼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맞아. 그래. 또 어떤 분은 닉도 괴상한 분이던데요. 7월은 기분 좋게 마감한다. 안철수 김한길의 사태와 노회찬의 낙선을 보는 것만으로 크게 기쁜 7월이었다. 그렇게 올려놨더라고요. 세상은 넓죠. 사람은 많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몹시 기분 나쁘다는 감정에 사로잡히는 똑같은 일을 놓고 어떤 사람은 그 일로 해서 7월이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우리 인간 세상이거든요. 별로 위로가 안 되죠. 여기까지. 또 역사라는 것은 인간 행위의 기록인데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고 모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모든 행위도 합리성과 또 불합리한, 일관성과 모순,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인간이 좀 온전해야 되고 또는 완전해야 되고 아름다운 존재여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이성적이어야 되고 어떤 좋은 꿈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여야 한다는 그 당위 또는 우리의 지향, 우리의 바램, 이런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것에 너무 매달리면 그러면 때로 좌절감, 허무의식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께 이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이런 사례를 자꾸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참혹한 현실 앞에서도 자기를 위로하는 그런 불패의 정신승리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면요. 1972년 11월 21일 이날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를 했습니다. 투표율과 혹시 찬성률을 알고 계신 분 계세요? 책 읽어보셨으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91.9%가 투표를 했고요. 91.5%가 찬성을 했습니다. 놀랍죠? 투표를 안 가면 때려 죽이나?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집에 가만히 숨어 있으면 돼요. 그런데도 무려 91.9%가 투표를 하러 갔어요. 현직 대통령이 탱크를 동원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언론기관을 다 점거하고 헌정을 완전히 무너뜨린 다음에 네, 반갑습니다. 여기 옆에 죽이는 이야기 공연 줄 많이 서 있던데 거기 안 가시고 별로 재미도 없는 여기를 오셔가지고 어떻게 죽이는 이야기 못지않게 해드려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건건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어젯밤 오늘 별로 기분 안 좋았죠? 네. 물론 뭐 1번이 너무 많이 이겨가지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기분 안 좋은데 꼭 2번이나 뭐 4번을 응원해서 그런 건 또 아닐 겁니다. 그러나 조금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한국 현대사와 관련된 한 6가지 정도의 중요 쟁점을 가지고 이제 강연 준비를 했는데요. 그 책에 다 있는 내용을 여기서 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쟁점만 줄여서 우리가 우리 역사를 생각할 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주제들, 이런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어제 재보궐선거 있었고 오늘 2번 당의 공동대표들이 다 사퇴를 하시고 또 손학규 전 대표께서도 저녁이 있는 삶을 이루지 못한 채 개인적으로라도 저녁이 있는 삶을 찾기 위해서 이제 제가 갔던 길을 자유인으로 사시겠다, 저와 같이 팟캐스트를 하든가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우선 위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위로를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별로 기분 안 좋을 때는 위로를 서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는데 아침 신문을 보니까 좀 우리 인심이 너무 야박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승패가 갈라지는 선거인데 뭐 옛날처럼 촉갈 들고 해서 죽고 살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이제 패배한 후보와 정당들에 대해서는 위로를 좀 하고 승리한 정당과 후보에 대해서 축하를 하고, 그리고 이제 패배한 쪽에 대해서는 특히 왜 졌는지 좀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 생각은 이런데 한번 고민해보세요, 이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아침 신문들을 보니까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식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매를 때리는 이런 기사들이 너무 많아서 10,000원을 뽑았잖아요. 훌륭하죠, 이만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위로를 받아요. 1987년 12월 16일 날요. 그게 13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민주화 이후의 첫 대통령 선거. 이때 노태우 민정당 후보가 36.6%를 받았습니다. 신민주공화당 김종필 후보가 8.1%를 받았어요. 이걸 합치면 44.7%입니다. 그 다음에 김영삼 후보가 28, 김대중 후보가 27.1, 둘이 합쳐서 약 55%를 받았습니다. 7년 전에 91.6%가 그 50 헌법 개정안에 찬성했던 국민이 불과 7년 후에 55%가 야당 후보에게 투표했어요. 엄청난 변화죠. 근데 당선은 노태우 씨가 됐어요. 그래서 군사독재 정권이 합법적으로 연장됐죠. 1997년 대통령 선거 때요. 그때가 IMF가 나서 나라가 부도 위기에 들어갔고 완전 이제 국가 경제를 다 망친 상황인데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40.3%밖에 못 받았어요. 이회창 후보가 38.7%를 받아서 불과 이제 1.9% 정도 차이로 당선이 되었죠. 이때도요 40%밖에 못 받은 거예요. 이인재 씨가 독자 출마를 해가지고 경선불복하고 19.2% 무려 493만 표를 가져가지 않았더라면 이 중에 300만 표는 영남에서 받은 거거든요. 그랬더라면 김대중 후보가 당선될 수 없었으리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착해야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착하기를 바라지만 안 착해도 착한 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위로가 돼요. 이런 사실들을 보면 지금 우리 국민들이 선거 때마다 하는 선택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그러나 100% 다 국민이 같은 사람을 찍지 않는 한은 반드시 절반보다 약간 많은 사람들이 선거 결과에 기뻐하고 절반보다 약간 적은 사람들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는 이 현실은 1987년 이후에 쭉 지속되어 온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느끼는 이 불편함 또는 울적함 이런 것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아주 훌륭하지는 않아도 또 그렇게 못난 것도 아니다. 그런 생각 저는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불패의 정신승리법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6가지 쟁점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걸 20분 동안에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첫째, 좀 아팠어요. 만약 졌다고 무조건 욕먹을 것 같으면 시장 점유율을 1등 못하는 신문이나 방송도 전부 욕먹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꼭 1등만 존재할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삼 한 35년 전의 일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였는데 19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던 그 해 가을에 교내 시위가 좀 크게 일어나서 신나게 데모를 하다가 경찰한테 밀려가지고 이제 도서관 근처에서 하다가 뒤에 자연대에 있는 쪽에 그 테니스 코트 있는 근처로 도망을 갔어요. 체류탄에 쫓겨가지고 가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테니스를 치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 테니스장 뒤로 도망가서 잠시 숨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여긴 테니스를 치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이제 테니스 치는 분들이 바람에 체류탄이 날아오니까 좀 불평을 하는 걸 또 들었습니다. 그때 제 느낌이 이 세상은 참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구나. 사람들의 생각과 살아가는 방식도 가지가지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내 사는 방식대로 가는 거지 뭐. 누군들 테니스 치고 놀고 싶지. 체류탄 마시면서 데모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도 각자가 선택한 삶이니까 어쩔 수 없지. 그 어린 마음에 약간의 상처를 받고 스스로 그렇게 위로하면서 다시 이제 돈을 주워가지고 도서관 쪽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원래 준비한 쟁점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만한 역사적 사실 몇 가지를 지금 메모를 해왔습니다. 이 사실들은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를 해주는데요.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인간은 사실 천사와 악마 사이에 있는 중간계에 사는 생물이고요. 이제 성현과 성인군자와 짐승 같은 사람의 사이에 다들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은 사람은 합리적인 면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감정과 충동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온전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삶을 바라는 사람들은 합리성을 추구하죠. 합리성을 추구하고 앞뒤가 맞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바라죠. 근데 사람은 그런 존재 아니거든요. 그래서 때로 우리 앞에서 벌어지는 어떤 현실, 우리 역사 속에서 벌어진 사건 이런 걸 볼 때 막 화가 날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매우 정상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쿠데타를 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국회 기능을 다 정지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헌법안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갖고 그 당시 헌법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돼 있었어요. 이렇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을 다 밟아버리고 지 마음대로 국민투표를 한 거예요. 근데 이 헌법 개정안의 91.9%가 갖고 투표소에 그 중에 무려 91.5%가 찬성했어요. 투표장에 가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은 8.5%였습니다. 1000명 중에 85명이 1000명 중에 915명은 가서 찬성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성적 판단, 그리고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나의 판단을 표현하기 위해서 투표장에 가서 반대를 찍는 용기, 이 둘을 다 가진 사람이 1000명 중에 투표하러 간 1000명 중에서 85명만 그런 판단력과 용기를 갖고 있었어요. 나머지는 이건 옳은 일이야, 진작 이렇게 했어야 돼. 옳은 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쩔 수 있겠어? 대통령이 한다는데 받아들여야지. 또는 이건 옳지 않은 일이지만 혹시 가서 반대를 찍었다가 들키면 죽을 거야. 사실 들키지도 않아요. 미리 겁먹고. 그렇게 가서 찬성표를 찍은 사람이 1000명 중에 915명. 대한민국이 42년 전에 이런 나라였어요. 지금 현실은 괜찮죠, 여기에 비하면. 1980년 10월 22일 날 아무도 구국의 결단을 요청 안 했는데 지 맘대로 구국의 결단을 한 머리숱이 좀 없는 어떤 사람이 쿠데타를 해서 제5공화국 헌법을 국민투표에 붙였습니다. 이때 95.5%가 투표를 했고요. 더 많아요, 72년도보다. 91.6%가 찬성했어요. 찬성률은 거의 비슷해요. 이번엔 1000명 중에 916명이 찬성했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건 불과 34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고 가서 반대 의사를 표시해야 되겠다는 판단력과 용기 둘 다를 가진 사람이 1000명 중에 84명밖에 없었어요. 30여 년은 그리 긴 세월이 아니거든요. 이때 제가 22살 때예요. 지금 55인데 불과 얼마 전의 일입니다. 지금은 훌륭하죠. 야당을 130명이나 뽑았잖아요. 아니 140명. 지금 새누리당이, 여당이
157석인가 그렇게 됐으니까 예, 여하튼 무소속 빼더라도 한 140명은 야당